부정선거 확실해. 언론이나 멈췄대고. 대한민국이 지금 마치 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고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가 탄생했는데 이 정부가 친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국민들의 의지가 아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서방 세계 자유국가들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걸 원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서울의 시위 장면만 본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즉흥적인 반응, 시대의 흐름에 분노한 군중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피켓과 외침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 속에서 서서히 쌓여온 불안과 모순의 결정체였다. 요즘 시위대가 국기를 곁들인 피켓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항의 행동을 넘어선다. 군중의 소란스러운 함성 사이에서 영상에 남는 것은 오히려 침묵이다. 참가자들의 눈빛 속에 깃든 그 침묵은 마치 각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을 품고 있는 듯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감정의 파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국민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은 몇 가지 사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는 본래 경제협력, 문화교류, 정치적 대화를 토대로 형성되어 왔다. 그 관계의 전환점 중 하나는 2017년이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여겼지만 중국은 그 레이더가 자국의 방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결과는 빠르게 확산됐다.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은 급감했고 수출입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중국 내 한국 브랜드는 큰 타격을 입었다. 대중문화 산업 또한 공동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된다. 그러나 그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한국인들에게 두 거대 경제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체감하게 만든 심리적 상처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외교회담과 문화교류, 기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신뢰 회복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단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한국인에게 그 시기는 양국 관계가 언제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경계심과 의심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온라인에서는 감염병의 근원이나 국경 통제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전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두 사회 간 인식의 간극은 더 깊어졌다. 결국 이는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와 민족적 자존심이 얽힌 일련의 경험이었다. 이런 연속적인 충격은 한국 사회 내부에 하나의 균열을 남겼다. 그것은 공개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익과 신뢰 사이에서 늘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태도로 남는 심리적 균열이었다. 올해 경주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찾은 것은 11년 만의 일이었다. 텔레비전 속 공식 발표에서는요, 두 나라가 관계 개선, 무역 활성화, 지역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그 화면 바깥에서는 다소 다른 온도가 감지됐다. 많은 시민이 외교적 따뜻함에 공감하지 못했다. 거리에서는 회의 전후로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는 이번 방문을 새 정부의 시험대이자 한국이 베이징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겼다. 영상은 이 역설을 선명히 보여준다. 정부는 협력을 말하지만 국민은 경계를 말한다. 한 국가 안에서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영상이 포착한 중요한 지점은 반중 감정이 국내 정치 위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4년 말 문경석 전 대통령이 권력 남용 혐의로 탄핵된 이후 국가는 깊은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매주거리로 나와 현 정부를 거지지라 부르고 중국에 약하다며 비판한다. 그 과정에서 반중이라는 감정은 다시금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다. 불만 세력을 모으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경희대학교 주민호 교수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반중 감정은 중국에 대한 증오라기보다 국내 정치에 대한 실망의 반영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은 핵심을 찌른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기 마련이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흔히 반복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서울 동쪽의 한 작은 카페가 중국인 손님 거부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페 주인은 이렇게 해명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손님들이 같이 앉기를 꺼려해서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은 사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집단의 감정이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머무는 중국 유학생들은 종종 경계의 시선을 느낀다고 말한다. 단지 모국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크게 떠들썩하지 않지만 일상의 구석구석으로 조용히 번져간다.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 남는 잠재적 차별의 한 형태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안쪽 사람과 바깥쪽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고 대화가 부족할수록 편견이 가장 쉽게 불붙는 시기다. 영상은 또한 미디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공동감정을 형성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강조한다.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담은 짧은 영상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번 공유되며 전체 집단을 단정짓는 증거처럼 소비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영상들은 맥락이 사라진 채 논란이 될 부분만 부각된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 긍정이든 부정이든는 언제나 우선 노출된다. 논쟁을 부를수록 더 멀리 퍼지는 것이다. 문제는 온건한 목소리가 묻히면서 정보의 균형이 깨지고 사회 전체의 인식이 점점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감정은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분노, 비난, 그리고 판단이 이어지는 끝없는 순환처럼 말이다. 더 깊은 층위에서 보면 이는 한국과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주 무대가 된 현대사회에서 집단의 감정은 언제든 통제하기 어려운 힘으로 바뀔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타인에 대한 시선에서 더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조금이라도 늦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영상 속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태어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했고 미국, 일본, 서구의 문화에 익숙하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직접 목격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중국은 발전의 본보기이자 경쟁의 위협이다. 그들은 중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다는 느낌을 싫어한다. 연세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강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즉, 한국의 새로운 민족주의는 외부로 확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 자기 확인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청년 실업의 증가, 주택과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느낀다. 사회가 팽팽하게 긴장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설명할 외부의 이유를 찾으려 한다. 중국은 경쟁하는 강대국이자 과거 경제적 제재의 기억이 남아있는 존재로서 그 불안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일부 국제평론가들은 반중 감정이 단순한 민족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내적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집단적, 심리적 해소 수단이라고 본다. 중국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탈중국 움직임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 전자산업에 필요한 부품의 약 40%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도 지난 2년 동안 약 30% 감소했다. 전통적인 차이나타운 거리는 한산해졌고 양국 간 관광도 팬데믹 이후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감정이 상업적 이성을 압도할 때 양측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대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희망의 불씨를 보여준다. 한중 양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문화 세미나를 열고 언어 교류회를 진행하며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그들은 차이를 피하지 않고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 한국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단순하지만 울림 있는 말이다. 그 문장은 서로 다른 체제와 시각 속에서도 두 나라의 젊은 세대가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든 오해를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아펙 정상회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양자적인 외교 정책을 천명했다. 즉, 어느 한쪽 진영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력을 이어가되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 약속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전략은 중견 국가로서의 한국의 자세를 보여준다. 힘으로는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혜와 유연함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영상이 시사하듯 가장 큰 도전은 외교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신념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부가 마주한 진짜 과제다. 서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만의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소국들조차 여전히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영상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회적 감정은 역사, 정치, 미디어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하지만 치유는 언제나 이해와 대화에서 시작된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나라 안에서 두 겹의 파도 속을 살아가고 있다. 민족적 자부심과 세계적 불안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지배당할까 두려워하는 감정 말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다. 모든 현상을 조금 더 침착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때로는 극단적 행동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보자. 다음 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현상을 다룬다.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외면받는 이유, 거리 곳곳에 등장한 중국어 경고문이 그들을 혼란스럽고 상처 입게 만드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말자. 이것은 단순한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세계화 시대의 깊은 이야기다.